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량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자동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캔보 600을 시승하면서 캔보의 아버지, 캔버지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 차는 캔보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잠깐 몰아보긴 했는데 여러 구석들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펜곤 iX5입니다. 네, 동풍소콘에서 판매하는 펜곤 iX5고요. 한국에는 신한 CK 모터스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예전에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실내나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엄청난 자동차 키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르쉐에서 볼 수 있었던 자동차 키가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약간 생김새도 이 차와 좀 비슷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재질이 썩 좋진 않아요. 포르쉐는 이 외관의 이제 색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한 40만 원 하는데 이 차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스마트 키로 창문 그리고 썬루프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자체도 풀 LED 헤드램프를 썼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에서 LED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는 중국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부품을 수급하는데도 좀 용이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헤드램프 뿐만 아니라 밑에 쪽 안개등 부분도 LED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핸들을 꺾었을 때 진행 방향을 비춰주는 코너링 램프의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최첨단 시스템이 많이 접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간 주행등과 이 램프 안쪽의 꾸밈이 그릴바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의 틈이 있는데 더 일자로 딱 이었어도 예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롬으로 처리를 한 부분들도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캔보 600 같은 경우는 조금 이질적인 느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차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이 펜곤 iX5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단정하지만 이렇게 보닛 끝단을 살짝 접어놓은 부분들, 그리고 보닛에 힘을 준 부분들도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BMW 출신의 디자이너가 전부 내외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모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정하고 인상도 좋습니다. iX5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이렇게 날렵하게 꺾이는 루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독일 SUV 쿠페들을 보면 조금 더 루프가 날렵하게 깎여 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머리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쪽 루프 쪽은 좀 많이 띄워놓은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비례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륜구동 베이스의 모델이긴 하지만 휠 베이스를 좀 많이 길게 뽑아놨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자세도 가지고 있고요. 차체가 좀 심심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캐릭터 라인도 굵게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도 상당히 돌출이 되어 있어요. 엉덩이가 좀 빵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육질 느낌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도 크롬으로 처리를 하면서 액센트를 준 부분들도 있고요. 캔보 600 같은 경우는 단차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단차가 거의 없습니다. 외부는 전부 철판입니다. 알루미늄이나 경량 소재가 사용된 부분들은 없어요. 전부 철판으로 처리가 돼 있고, 대신 갖춰놓을 구색들은 상당히 잘 갖춰놨습니다. 이 휠하우스 안쪽도 마감도 캔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졌고요. 소재도 더 좋은 소재를 썼고, 예전에는 그냥 볼트가 다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생김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색상도 무광 색상으로 처리를 해서 예쁘게 만들었고, 이 안쪽 면의 마감도 훌륭해요. 안쪽 면도 날카로운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앞바퀴에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들어갔고 뒷바퀴에는 솔리드 타입의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타이어는 지금 중국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바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모델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판매되는 타이어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차오양이라고 하는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차오양 같은 경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그리고 오토바이 이런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고, 중국에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급 타이어 회사입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도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는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를 여는 과정도 스마트 키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당기면 열립니다. 이 바깥에를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문이 잠기고요. 문이 열 때는 그냥 손을 넣기만 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도 마치 유럽차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도어를 열고 닫는 느낌은 썩 좋지 않아요. 이 닫는 느낌은 상당히 좋은데 이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짝은 지금 위에 따로 아래 따로 만들어서 이제 용접을 하고 볼트로 체결을 해놨습니다. 차이엔 쿠페의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빨간색 등이 가로로 길게 들어온 부분들도 좀 매력적이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좀 원가를 절감을 안 했다면 이걸 일자로 쫙 이어버렸을 텐데 여기 가운데를 좀 끌어놨죠. 양쪽에 단절된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뭐 K7, K5는 더 단절이 돼 있으니까 이 정도는 뭐 애교를 봐주죠. 이 안쪽 면의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예뻐요. 두 줄로 이렇게 뻗어 나온 부분들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전부 풀 LED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펭곤이란 엠블럼이 붙었는데 이것도 폰트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방향지시등이 시퀀셜로 들어와요.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물결치는 이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머플러 같은 경우도 양쪽으로 뽑아놨습니다. 이게 1.5L 밖에 안 되는 작은 엔진이지만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실제 머플러를 꼽아놨고요. 이 디퓨저 형상을 갖춘 이런 프로텍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는 일단은 다 해놓는 그런 중국차의 특징이 곳곳에서 잘 보입니다. 네, 구조적으로 뒷바퀴는 멀티링크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랙을 상당히 넓혀놨습니다. 트랙을 상당히 넓혀놔서 좀 뒤에서 봤을 때도 차가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타이어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235 사이즈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역동적이고 멋있게 보이게끔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차이엔 쿠페는 2,4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동으로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2,400만 원에 전동으로 열리는 SUV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동으로 열려요. 이게 이거는 자동으로 올라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닫혀요. 트렁크 공간이 꽤 넓어요. 지금 약간 기내용 캐리어 크기만한 저희 박스를 넣었는데 공간이 많이 남죠. 공간이 많이 남고 이 안쪽에 플라스틱 마감들도 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렇게 램프도 달려 있고 12V 파워 아울렛까지도 있어요. 이 안쪽에는 뭐 타이어가 있긴 합니다. 사실 타이어를 빼는 편이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할 땐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차들이 아직은 이런 식으로 타이어를 비치를 하더라고요. 자, 이 안쪽에 고리 같은 거라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좀 아쉽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시트는 6대4로 폴딩까지 돼요. 오, 심지어 거의 풀플랫에 가깝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시트 이 뒷부분과 이 트렁크가 맞닿는 부분도 한 번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빠지거나 할 겨를이 없어 보여요. 네, 실내는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이죠. 일단 갖춰놓은 것들이 최신식이에요. 전부. 일단 버튼이 거의 없죠. 요즘 트렌드답게 터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10.25인치 가로를 낀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놀랐던 게 이 안쪽에 이런 UI들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언어 변경도 이제 한글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내 판매되는 모델은 일단 내비게이션은 지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신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하고 뭐 와이파이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도 이제 터치예요. 전부 터치입니다. 공조 시스템을 조작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터치 패널을 쓰게 되면 햅틱 반응이나 이제 소리로 알려주는데 지금 이 차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냥 터치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얘는 지문이 잘 티가 안 나네요. 얘도 피아노 블랙인데 신기하게 지문이 잘 티가 안 납니다. 먼지는 좀 티가 나는 편인데 지문이 잘 안 남는 것 같네요. 기어 레버 디자인도 세련되게 꾸며놨어요. 근데 이 조작감은 이 소리 그리고 이 체결되는 느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레버 자체도 이 속이 너무 비어 있어서 가벼운 느낌을 주고요. 실제로 조작했을 때 그런 감각적인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2,400만 원짜리지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포켓이 열리는 방식이죠. 양쪽으로 포켓이 열리는데 약간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네요. 네, 안쪽에는 이제 뭐 USB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억스 단자까지도 있네요. 이 겉에 드러나 있는 플라스틱은 마감을 상당히 잘 했습니다. 겉에 플라스틱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마감이 괜찮아요. 그리고 조립 품질도 좋은데 이 안쪽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눈에 잘 안 보이는 이 안쪽 부분들은 플라스틱 그 마감이나 성형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위쪽도 블랙 헤드라이너를 처리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조가 되어 있고, 소재감도 좋아요. 이 선바이저도 이 쿠션감이 살아있네. 선루프도 이 위쪽에서 다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 동풍소콤 마크가 붙어져 있는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현대차가 굉장히 자랑했었던 기능 중에 하나, 소나타를 처음 내놨을 때 빌트인 캠 기능, 이 펜곤 iX5에는 이미 작년부터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FHD로 이제 녹화를 해주죠. 후방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전방은 녹화가 돼요. 스티어링 휠은 D컷으로 제작이 됐고, 이 가죽의 느낌도 좋아요. 이 타공도 돼 있고, 열선 기능은 없는 것 같거든요. 열선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핸들을 쥐는 느낌, 그리고 소재, 마감은 훌륭한 편입니다. 놀라워요. 이 안쪽 버튼들은 좀 별로예요. 여기 버튼들은 좀 별로고, 다이얼처럼 생겼지만 다이얼이 아니라 위아래로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동풍 자동차가 중국에서 다양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중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은 아마 다른 소형차들과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으로 시동을 걸지만 키박스처럼 생긴 부분들이 있죠. 이 차 전용으로 만든 부품은 아닙니다. 네, 아날로그 계기판은 뭐 시인성도 좋고요. 이 가운데 있는 트리 컴퓨터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픽도 좀 잘 처리를 해놨습니다. 네, 동풍소코는 동풍자동차가 해외 수출화를 목적으로 만든 브랜드거든요. 근데 동풍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르노, 닛산 등과 이제 합작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도 어느 정도 듭니다. 대시보드 상단도 푹신푹신한 재질, 그리고 이거 이제 현대차는 가죽 감싸기라고 하죠. 이게 가죽은 아니지만 마치 가죽처럼 보이게 바느질 모양을 낸 부분들도 있고, 이 도어 패널 쪽도 이 가죽 처리한 부분들, 가죽이랑 바느질 처리한 부분도 쿠션감이 상당히 좋아서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엄청난 고급차처럼 보여요. 이 시트도 뭐 나파 가죽이라고 하는데 좀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가죽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의 느낌도 좋고, 뭐 시트 포지션이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은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동식으로 시트도 조작이 됩니다. 보조석도 전동으로 움직여요.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처리가 돼 있고, 창문 같은 경우도 이 운전석에서는 전부 원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고 뒷유리까지도 원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네, 뒷좌석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일단 공간적으로 부족함은 거의 없어요. 일단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좀 협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시트를 좀 낮춰놨습니다. 보통 SUV들이 뒷좌석 시트가 앞좌석보다 높거든요, 포지션이. 근데 이 차는 앞좌석과 뒷좌석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공간에 있어서는 부족함도 없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좋아요. 그래서 시야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처음 파노라마 선루프가 나왔을 때 자동차들이 이렇게 위쪽 패널을 만져보면 들쑥들쑥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거든요.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실내는 이제 LED를 또 사용해서 실내 등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원터치로 창문이 열려요. 사치죠, 사치. 다만 그 열선 시트는 뒤에는 좀 빠졌습니다. 송풍구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V 단자랑 USB 포트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평평해요. 바닥이 아예 올라온 부분이 없거든요. 이 차는 그러니까 4륜구동 모델을 만들 생각이 아예 없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이 아래 공간을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 시트 보통 이 뒤에 밑바닥 부분을 이렇게 막아 놓진 않는데 이 차는 또 굉장히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이 뒤까지 막아 놨네요. 특별히 이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원가 절감을 하면서 더 좋은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석들도 보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신기하네요. 일단 첫 느낌을 말씀드리면, 제가 차를 타서 시트 포지션을 맞추는데 일단 포지션이 잘 안 나왔어요. 이 차체 크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이고 핸들이 상당히 낮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살짝 좀 인체공학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대신 좋은 부분도 있어요. 시트 포지션이 높고 대시보드가 낮아요. 굉장히 낮거든요, 대시보드는. 그러다 보니까 시야는 좋습니다. iX5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캠보를 경험했으니까요. 이 1.5L 터보 그리고 CVT의 조합은 캠보에서도 뭐 봤었던 조합이고요.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약 22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때는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일단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높이는데도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CVT 변속기 자체가 임의적으로 변속의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울컥거림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자유로웠습니다. 80km 정도로 순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엔진 회전수를 1500rpm 정도를 쓰네요. 꽤 준수한 편입니다. 수동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수동으로 이제 6단을 설정할 수는 있어요. 자동 모드로 달릴 때는 회전수를 오히려 더 높게 쓰는 편입니다. 근데 주행 모드는 노멀 모드 그리고 윈터 모드가 있고요. 기어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면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재밌는 건 스포츠 모드에서 기어 레버를 조작하면 노멀 모드가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모드 변경이 그냥 변속기의 설정 변경 정도만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스포츠 모드는 임의적으로 회전수를 높여줍니다. 회전수를 높여줘서 당연히 CVT 변속기도 회전수가 높아지면 엔진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쥐어짜겠죠. 근데 여기서 기어 레버를 변속하면 너가 회전수를 좀 조절하면서 달릴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엔진의 출력은 뭐 준수합니다. 그냥 도심에서 끌고 다니는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약간 변속기가 그 힘을 제대로 쥐어짜내지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시속 100km가 넘어가니까 들리시나요?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진짜 아까 추워서 히터를 켰는데 히터 소리도 너무 커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좀 각 잡고 속도를 높여보면 엔진 회전수는 엄청나게 쓰지만 실제로 속도는 그만큼 높아지지 않습니다. 시속 100km를 넘어서면 급격하게 힘이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핸들의 진동이 너무 센데요. 이거는 불필요하게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핸들로 진동이 세게 올라옵니다. 연비가 지금 제가 굉장히 회전수를 높게 사용하고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긴 한데 눈금이 막 떨어지는 게 보이네. 역시 CVT 변속기를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다루니까 더 효율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속도를 지정하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뭐 차선 이탈 보조나 뭐 차선 이탈 경고 뭐 이런 기술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차량 설정에 들어가면 ESP 파워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성능 그리고 조작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서스펜션의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높낮이가 조금 다른 구간들을 넘어갈 때도 차가 살짝 떠서 내려오는 착지하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 하체 세팅은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속에서의 그런 부드러움이 고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네, 펭귄 iX5는 정말 흥미로웠고요. 반전의 연속이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이제 상하이 모터쇼도 다녀왔었고 거기에서 다양한 중국 브랜드의 자동차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놀라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짝통차를 만들던 중국 브랜드들이 이제는 거의 다 사라졌고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저도 지금 뭐 제가 중국 차를 타본 건 캠보 그리고 펜곤 iX5가 이제 두 번째지만 그 둘의 격차도 상당히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갖춰놓은 구성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가격대 국산차보다도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어요. 다만 이게 품질,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격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출시되는 다양한 중국차들도 더 섬세하게 바라보고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차도 있다, 그리고 뭐 제가 중국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차도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